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의 디벨로퍼 액셀러레이터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강시영입니다. 뭐, 제가 하는 일은 이제 개발자 분들의 이제 AWS의 그 어답션을 가속화해주는 역할이고요. 그 외에도 그 AWS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더 AWS를 잘 쓸 수 있는지를 가이드하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오늘 준비된 세션에 막바지가 다 가고 있는데, 네, 조금만 더 힘내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이제 모니터링과 관찰 가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세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진행 중에 뭐 궁금한 내용, 질문 사항 있으면 그냥 그 저희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또 필요한 경우 저희 서포터 분들이 계시니까 네,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뭐 지체하지 말고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관찰 가능성에 대해 얘기를 하려면 관찰 가능성이 뭔지를 좀 얘기를 알아야겠죠. 이 관찰 가능성에 갖고 있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만 보게 되면 이제 로버트 칼만이라고 하는 분이 제조 및 엔지니어링 논문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라고 합니다. 어, 근데 이제 컴퓨팅과 관련된 이 현대적인 정의에서의 옵저버빌리티는 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일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매트릭과 로그, 트레이스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옵저버빌리티가 모니터링과 과연 뭐가 다른 것인가? 이걸 얘기한다면 모니터링은 사실 관찰 가능성의 하위 집합이고요. 현재 내 시스템이 잘 동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뭐 특정 매트릭이나 로그의 값이 변화가 된다면 나의 시스템이나 인프라에 어떤 변화가 생겼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처럼요. 관찰 가능성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 시스템의 문제의 원인을 역으로 파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변화가 생기는 특정 매트릭과 로그, 트레이스 값의 집합을 바탕으로 내 서비스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제 빠르게 찾아내는 것을 얘기하죠. 이 부분에서는 이제 코드 프로파일러나 AI 옵스와 같이 관찰 가능성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다른 도구들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AWS의 세션들이나 뭐 저희가 제공하는 뭐 리인벤트, 서밋 이런 것들, 아,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에 참여를 해보신 적이 있다면 여기 있는 이 워너보겔 저희 CTO님이 이미 얘기하는 거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분이 항상 얘기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안이 AWS의 첫 번째 우선순위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모든 것은 항상 실패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들 중에 이제 두 번째, 항상 모든 게 실패한다는 점이 바로 관찰 가능성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여러분이 어떤 서비스를 만들던 어떤 어플리케이션 인프라를 운영하던 간에 그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보장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면 트레이스로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로깅을 통해 깊은 정보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바탕으로 실패가 일어난 걸 빠르게 복구하거나 실패가 미치는 영향도를 최소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찰 가능성과 모니터링이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관찰 가능성과 관련된 AWS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 먼저 몇 가지 좀 용어와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상의 이슈가 생겼을 때 어떻게 워크플로우가 흐르는지 이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에 있는 그 이슈 시작과
이슈 종료, 요 점이 이제 이슈의 종료, 시작과 종료 타임라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슈가 시작이 되게 되면 이 이슈를 탐지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게 돼요. 만약 여러분이 특정 매트릭에 알림 설정을 해놨다면 이메일과 슬랙과 같은 알림들을 이용해서 우리 서비스에 어떤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거를 알아챌 수도 있고, 또는 각종 매트릭이나 로그, 데이터들, 여러분이 그래프나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 장치를 해놨다면 이런 것들로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또 반대로 어떤 이슈들은 여러분의 이 이슈가 실제 표면화될 때까지는 모를 수도 있어요. 엔드포인트 사용자가 실제 뭔가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다가 뭔가 불편함을 느껴서 운영진에게 불만을 얘기한다던가, 아니면은 에러 리포팅을 보내면서 시스템이 이상이 나타나야 그제서야 탐지가 되는 경우도 있죠. 이 시간은 그 경고의 작동 방식이나 여러분이 설정한 탐지 메커니즘에 따라서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Mean Time to Detect라고 해서 MTTD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여러분이 문제를 진단하는 데 걸리는 평균 감지 시간을 나타내요. 그다음 이 다음 단계가 이제 식별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탐지된 이슈의 근본 원인을 식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이 시간은 어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슈를 처리하는 경우라면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특히 분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많이 복잡해지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 시간을 이제 Mean Time to Identify, 그 MTTI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환경에서 이슈를 식별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세부 정보를 알았으니까 정확한 수정 사항을 이해한 다음 어떤 부분을 고칠지 확인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수정이 완료되면 어떻게 완료되었는지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죠. 이 시간을 Mean Time to Resolve, MTTR이라고 합니다. 이슈를 감지, 수정, 식별해서 어, 완전히 해결하는 데까지에 걸리는 평균 시간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옵저버빌리티와 모니터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어떤 시간에 더 포커스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시간은 바로 요 MTTD와 MTTI, 이 두 가지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정확하게 찾아내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설정한다거나 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이 두 가지 시간을 줄이는 게 우리한테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어떤 문제인지만 알아내고 나면 그거를 수정하고 검증하는 데는 사실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지 않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바로 매트릭과 트레이스, 로그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관찰 가능성의 세 가지 기둥, 세 가지 필라라고 합니다. 먼저 매트릭은 시간 간격에 걸쳐서 측정된 데이터의 그 시계열 데이터, 그러니까 숫자 표현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수학적 모델링 아니면 예측을 식별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고요. 로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불연속적인 이벤트의 타임스탬프 기록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동작을 발견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트레이스는 분산 시스템을 통해 종단 간 요청 흐름을 인코딩하는 일련의 분산 이벤트를 나타내고요. 여기서는 요청이 통과하는 경로와 이 요청이 갖고 있는 구조에 대한 가시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AWS 클라우드에서는 이 세 가지 이 이 세 가지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아니면 또는 이 세 가지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클라우드 와치 매트릭스,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 그리고 AWS 엑스레이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데이터가 있어야 최소한의 모니터링, 옵저버빌리티를 확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데이터의 종류와 도구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문제 해결에 대한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각 상태별로 보시다시피
이러한 다양한 탐지 및 식별 작업들이 수행이 되게 돼요. 물론 모든 작업을 다 완벽하게 수행하면 이전 슬라이드에서 논의된 기능들을 사용해서 이슈를 뭐 빠르게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데이터들은 다 분리돼 있고 여러분들은 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견된 내용을 기반으로 이 서로 다른 시간에 발생하는 매트릭과 트레이스 로그들을 분석해서 상관관계를 찾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러한 이슈 중 일부는 뭐 프로세스를 조정한다던가 아니면 사용자 지정 도구 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강력한 방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쉽게 해결하시려면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게 돼요. 이걸 AWS가 관찰 가능성이라는 도구들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집한 그 로그와 매트릭, 그 트레이스를 바탕으로 관찰 가능성 도구들이 여기에 이렇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고요. 이 빌딩 블록에 기반한 관찰 가능성 도구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AWS 관찰 가능성 도구들은 기능도 풍부하고요. 설정이나 유지, 관리도 매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니터링에서부터 먼저 이 모니터링에 크게 인프라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시내틱 모니터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EC2에서부터 컨테이너나 람다에 대한 기본적인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도구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네틱으로 주기적인 인공 신호를 보내서 실제 엔드 유저가 오류를 알아차리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고 뭐 컨트리뷰터 인사이트, 뭐 람다 인사이트, 컨테이너 인사이트 등을 가지고 매트릭과 로그, 트레이스에 필요한 쿼리를 날려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축출하거나 내 현재 시스템의 상태를 그래프화해서 아니면 대시보드화해서 보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마지막 서비스 렌즈로 각 어플리케이션의 상관관계를 시각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존의 문제 해결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먼저 탐지 단계를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은 기존처럼 사용자가 오류를 보고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설정한 오류 감지 툴을 사용하는 대신에 시네틱을 통해 주기적인 인공 신호를 보내서 실제 에러가 발생한 그 즉각 바로 나한테 알람을 보내는 것도 가능하고 수집된 트레이스에서 탐지된 이상 현상을 통해 엑스레이 인사이트에서 알람을 받아서 전체적인 엔티티 D를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식별 단계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비스 렌즈를 사용해서 로그, 매트릭, 트레이스의 상관관계를 지정할 수가 있고 필요한 경우 컨텍스트나 뭐 범위를 전환하지 않고 단순 클릭만 해서 드릴 다운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작업 방식은 실제 근본 원인 식별을 단축시켜주고 이슈 식별에 필요한 전반적인 노력을 매우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관찰 가능성의 전체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일부 서비스와 기능입니다. 보시게 되면 가장 밑에 클라우드 와치 에이전트, 엑스레이 에이전트가 있죠. 여기서 로그, 매트릭, 트레이스를 수집해서 여러분이 방금 전에 설명한 각종 인사이트 도구들 클라우드 와치로 보내게 되고요. AWS가 네이티브로 제공되는 이 옵저버버리티와 모니터링 도구들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와치 밑에 모두 포지셔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여러분이 뭔가 모니터링에 대한 서비스가 어디 있나 궁금하시다면 바로 클라우드 와치 콘솔로 접근하시면 그 왼쪽 내비게이션 바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대부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모아진 데이터와 인사이트에서 만들어진 통계들을 바탕으로 알람을 만드실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서비스 렌즈를 통해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전체 뷰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AWS가 제공하는 네이티브 도구들뿐만 아니라 오픈 소스 도구들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맨 밑에 있는 오픈 텔레메트리를 기반으로 매트릭과 로그, 트레이스를 수집한 다음 필요하신 경우 아마존 오픈 서치 아니면 프로메테우스 아니면은 예거와 같은 도구들의 필요한 값들을 보내서 그라파나를 통해 시각화하는 방법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오픈 소스든 AWS 네이티브든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AWS 위에서 옵저버빌리티와 모니터링을 구성하실 수가 있고, AWS는 어떤 쪽을 선택하든 그 안에서 모니터링과 옵저버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AWS가 제공하는 다양한 모니터링과 옵저버빌리티에 대한 대략적인 그 개요를 한번 살펴봤다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우리는 그럼 이제 뭘 볼 건가? 이걸 얘기해야 될 텐데, 처음 얘기할 내용은 바로 로깅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로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들은 우리가 수집해야 되는 로깅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들입니다. 모든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먼저 뭐 요청이 느린 이유나 요청이 실패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이 모든 종속성의 가용성 및 대기 시간을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호출별, 리소스별, 상태 코드별 등 종속성의 매트릭을 분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필요한 경우 메모리 큐에 뎁스를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또 오류를 원인 범주별로 정리하면 노이즈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최소한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잘못인지 서버 사이드의 잘못인지만 구별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원인을 파악하는 데 드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 단위에 대한 중요한 메타데이터를 기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구조화된 매트릭 로그에는 요청에 대한 충분한 메타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서 나중에 요청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니면 이 요청이 진짜 하려고 했던 게 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태 코드 및 크기에 따라 다양한 대기 시간 매트릭을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류는 액세스 거부나 뭐 유효성 검사 오류 같이 응답 시간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클라이언트가 높은 속도로 작업을 하게 되면 그냥 대기 시간이 굉장히 줄어든 매트릭 그 결과를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오류 데이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매트릭의 응답 시간은 낮아지니까 겉으로만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매트릭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응답에 대한 별도의 타이머를 기록하거나 일반적인 시간 매트릭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시보드 및 경보에서 내가 진짜로 포커스하고 싶은 매트릭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로깅도 여러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로그에 스팸이 없도록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테스트 환경에서 여러분이 개발이나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포 레벨이나 아니면 디버깅 수준의 로그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프로덕션에 올라가게 되면은 어, 그 크게 좋지 않을 수가 있죠. 에러 그 로깅에 대한 노이즈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로그 수준은 비활성화하는 것들은 한 번씩 고려해 보는 게 좋고, 리퀘스트 트레이스 정보를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로그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매트릭이나 시간 경과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이 어그리게이션, 그 추세를 볼 수 있는 트레이스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 어플리케이션의 로그를 전부 어플리케이션만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스 같은 그 특, 그 별도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좋죠. 아,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리퀘스트 아이디를 그 어플리케이션 로그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로그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오류를 트리거한 요청이나 호출자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할 경우가 좀 가끔 있는데, 이 두 가지 로그에 동일한 리퀘스트 아이디가 포함되어 있으면 한쪽 로그에서 다른 쪽 로그로 이동하는 게 쉽죠. 그리고 같은 리퀘스트 안에서 생긴 그 어플리케이션 로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류를 분석할 때도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로그의 오류 스팸 비율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 로그에 많은 양을 보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로그를 많이 생성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순간 대량의 오류를 쏟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불필요한 그 중복된 에러 결과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로거가 기록하는 빈도수를 제한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실패한 서비스에
그 호출에 리퀘스트 아이디를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서비스가 호출돼서 오류를 반환하는 경우 이 서비스가 리퀘스트 아이디를 이제 반환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해당 서비스의 소유자에게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 서비스 소유자가 이 서비스 로그 항목을 쉽게 찾으려면은 이 로그에 리퀘스트 아이디를 포함하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실제 클라우드 와치를 사용해서 매트릭, 로그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클라우드 와치가 AWS의 모니터링과 옵저버빌리티의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클라우드 와치는 클라우드의 리소스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도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AWS 서비스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 서버에서 실행되는 모든 리소스들도 다 매트릭과 로그를 수집해서 클라우드 와치에서 데이터와 대시보드화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매트릭은 클라우드 와치가 자동으로 수집을 하지만 온프레미스나 또는 기본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 외에 더 많은 매트릭과 로그가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클라우드 와치 에이전트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클라우드 와치 에이전트가 정보를 수집해서 클라우드 와치 로그 및 그 매트릭으로 보내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는 개별 파일이나 파일 그룹으로 지정된 로그 파일을 수집한 다음에 로그 그룹으로 그 로그 스트림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과정의 뒷부분에서 이 로그와 로그 스트림, 매트릭, 네임스페이스와 같은 그 AWS의 이제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클라우드 와치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그 많이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매트릭에 대한 설명도 잠깐 드리고자 하면 아까도 잠깐 얘기는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성능에 대한 데이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서비스들은 리소스에 대한 무료 매트릭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이것은 보통 하이퍼바이저 레벨에서 수집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EC2 인스턴스나 뭐 RDS의 DB 인스턴스 등이 포함이 되고 있고 어, 뭐 여러분들이 이것들에 대한 세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세부 모니터링을 활성화를 해서 자체 애플리케이션 매트릭을 게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와치는 기본적으로 하이퍼바이저 레벨에서 수집되는 매트릭에 대한 대부분을 다 로드를 하는 것이 가능을 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특히 방금 설명드린 클라우드 와치 에이전트를 사용하면 기존 하이퍼바이저 레벨에서 수집할 수 없었던 메모리 사용량과 같은 추가 매트릭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CPU, 디스크 I/O, 뭐 네트워크 처리량, 프로세스 수압에 대한 매트릭을 수집하시려면 클라우드 와치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AWS는 고객이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할 수가 없는데요. 클라우드 와치 에이전트가 추가적으로 수집하는 데이터는 보통 고객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리소스 중 특히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을 추가적으로 수집하고 싶다 하시면 클라우드 와치 에이전트는 거의 사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접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 네임스페이스라는 용어가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임스페이스는 클라우드 와치 매트릭을 담는 일종의 컨테이너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그릇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네임스페이스의 매트릭은 완전히 격리되어 있고요.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매트릭이 실수로 동일하게 집계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네임스페이스도 없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와치에 게시하는 각 데이터 포인트는 모두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트릭을 생성할 때 어떤 네임스페이스를 쓸지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S 네임스페이스는 일반적으로 AWS 슬래시 서비스라고 하는 그 이름 지정 규칙을 사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AWS 람다의 경우는
AWS 슬래시 람다 이런 형태의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클라우드와치 에이전트가 수집한 매트릭은요, 기본적으로 CW 에이전트라고 하는 요 네임스페이스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를 변경해야 되는 뭐 이유가 딱히 없으시다면 컴퓨터 옵티마이저와 같은 다른 서비스와 함께 동작할 수 있게 이 네임스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볼 거는 이제 매트릭 디멘션이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매트릭은 이름, 네임스페이스 및 0개 이상의 차원으로 고유하게 정의가 되는데 이 매트릭의 각 데이터 요소에는 타임 스태프랑 측정 단위가 있는데 이 모든 매트릭에 대해 클라우드 와치에서 통계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매트릭 아이디의 일부인 이 키 밸류 페어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름과 값의 이 쌍이 바로 이 매트릭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단일 매트릭은 최대 30개까지 차원을 할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매트릭에는 이를 설명하는 특정 특성이 있고 이 차원을 특성에 대한 범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토 스케일링 그룹 네임, 이미지 아이디, 뭐 인스턴스 아이디 같은 키 값, 매트릭 값이 갖고 있는 키 밸류 페어들에 대한 값이 그 디멘션으로 올라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은 매트릭에 대한 고유 식별자의 일부이기 때문에 매트릭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 키 밸류 페어를 추가하게 되면 이 매트릭의 새로운 변형들이 생성되게 돼요. 그리고 이 디멘션, 이 차원을 이용해서 여러분은 클라우드 와치에서 필터링을 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매트릭을 검색할 때 특정 인스턴스의 디멘션을 쓰겠다라고 하신다면 그 인스턴스의 디멘션을 지정하시게 되면 그 특정 인스턴스가 쏟아낸 매트릭 값만 필터링을 해서 여기에 통계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기할 거는 이제 리텐션입니다. 클라우드 와치는 뭐 여러 형태로 매트릭 데이터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기간이 60초 미만인 데이터 포인트는 총 3시간 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초 미만의 데이터 포인트는 고해상도로 사용자 지정 좌표예요. 그리고 60초 주기의 데이터 포인트는 15일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0초, 5분 주기의 데이터 포인트는 63일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3600초, 이제 1시간이죠. 이제 1시간의 데이터 포인트는 15개월 동안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 근데 여기서 이제 3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은 3시간이 지나면 이 매트릭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 매트릭의 장기 저장을 위해서 롱텀 기간으로 다시 집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즉 1분 1분의 기간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1분 해상도로 15일 동안 사용할 수가 있는데 15일이 지나게 되면은 5분의 해상도로만 검색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낮은 리텐션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위 리텐션 기간으로 이제 다시 집계가 돼서 거기서 검색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용자 지정 매트릭은 1초 단위까지 게시하고 저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를 드릴 게 이제 백분위수라는 건데요. 이 백분위수는 데이터 세트에서 상대적 순위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95번째 백분위수는 데이터의 95%가 이 값보다 낮고 데이터의 5%가 이 값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냥 뭐 표준 편차 생각하면 굉장히 쉽겠죠. 이 백분위수가 왜 모니터링에서 중요하냐면 이상 상태를 격리하는 데 많이 쓰이거든요. 정규 분포에서 데이터의 95%가 평균에서 이 표준 편차 안에 있고 만약에 데이터의 99.7%가 그 평균에서 3표준 편차 안에 있거든요, 보통. 그래서 3표준 편차를 벗어나는 모든 데이터는 평균값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비정상으로 간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 드리면은 쉽습니다.
이 화면에서 그래프는 이제 클라우드 와치의 RUM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해서 사용자 페이지 로드 시간을 모니터링하는 건데요. 이 평균을 모니터링하면요. 평균이 여기예요. 아무런 이상도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우리가 문제가 났을 때 이 트리거되는 이 평균 페이지 로드 타임을 2초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봤을 경우에는 모든 평균이 2초 미만으로 응답이 왔다라고 평균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백분위수를 사용해서 99.7%의 표준 편차를 찍어 보면 24초 미만이 그 백분위수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라인을 보시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백분위수 99.7%로 보시게 되면 약 99.7%가 약 24초 미만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평균 페이지 로드 시간만 모니터링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99.7%로의 백분위수로 모니터링을 했다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로그 이벤트는 모니터링 중인 애플리케이션 또는 리소스에 의해 사용되는 활동의 기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라우드 와치 로그가 이해하는 로그 이벤트는 이벤트가 발생한 타임 스탬프랑 이제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 원시 이벤트 메시지 두 가지 속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벤트 메시지는 UTF-8로 인코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예는 이제 아파치의 로우 이벤트 메시지를 로깅 형식으로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로그 이벤트가 흘러가는 데이터들이 이제 로그 스트림인데 이 로그 스트림이 바로 이 동일한 소스를 공유하는 로그 이벤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 중인 애플리케이션이나 인스턴스 또는 리소스에서 오는 일련의 로그 이벤트들의 스트림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그 스트립이 저장되는 곳이 바로 로그 그룹입니다. 이 로그 그룹은 동일한 모니터링이나 액세스 제어 설정을 공유하는 로그 스트림의 그룹을 얘기하고요. 각 로그 스트림은 하나의 로그 그룹에는 속해야 합니다. 아까 전에는 이제 아파치에서 나오는 로그 스트림의 로그 이벤트 목록을 보여드렸는데 이 목록들이 이 로그 스트림, T 로그 그룹 내에 포함이 돼서 여기 안에 다 저장이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 게 리텐션에 대한 셋업입니다. 기본적으로 로그는 무기한 보관되며 만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로그 그룹에 대한 보존 정책을 조정을 해서 이거를 무기한으로 보존을 할지 아니면은 뭐 10년에서 하루 내에 만료가 되면 다른 데로 보내거나 없앨지 여러분들은 이 로그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도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로그에 대한 사용 형태를 보시게 되면 뭐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로그는 일단 한번 생성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다시 안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뭔가 컴플라이언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로그를 오래 보존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S3 같은 데 저장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쿼터별로, 이얼리별로 우리가 뭔가 로그를 분석해서 다른 인사이트를 얻으시겠다라고 한다면 뭐 주기적으로 로그의 라이프 사이클을 지정을 하셔서 이 S3로 옮긴다거나 아니면은 이걸 분석을 위한 다른 뭐 데이터 플랫폼으로 옮긴다던가 하는 라이프 사이클을 정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AWS에서는 이런 로그를 분석을 하기 위해 이제 로그 인사이트라는 툴을 제공합니다. 이것도 클라우드 와치 밑에 포지셔닝이 되어 있고요. 어, 죄송합니다. 클라우드 와치 로그 인사이트를 사용하면 이제 대화 형태로 로그를 분석하고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쿼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로그 인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쿼리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특정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로그들을 어떤 필터링을 해서 어떻게 가져올지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쿼리문도 맨 처음에 사용하시려고 하면 되게
우리가 또 이런 쿼리문을 뭐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이 로그 인사이트에서는 여러분이 참조할 수 있는 요 필터 값들을 자동 완성으로 다 제공을 하고 자주 쓰는 쿼리 같은 것들도 미리 만들고 여러분이 재사용하기 할 수 있는 쿼리 같은 것들도 저장해서 다시 활용해서 불러오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크게 관심 있을지는 모르시겠는데 모든 인스턴스에서 이제 PHP 로그의 예외 카운트를 시각화하는 샘플 로그입니다. 네. 요런 샘플 로그들이 디테일하게 제공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자주 쓸 것 같은 것들을 저희가 다 리스트업해서 클라우드워치 로그 인사이트에서 같이 활용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로그로 뭔가 값을 필터링하고 그 결과를 뽑았다면 요거를 이제 대시보드화 시킬 수도 있을 텐데 매트릭과 로그를 쉽게 대시보드화할 수 있는 기능도 클라우드 와치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어, 뭐 위젯들, 그래프, 막대 그래프, 원형 그래프 이런 것들도 다 제공을 하고요. 여러 리전에 있는 리소스 거기에 있는 매트릭도 단일 대시보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커스텀 위젯도 제공을 해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위젯을 만들어서 대시보드화에 구현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시보드를 만들지 않아도 맨 처음에 클라우드 와치 대시보드에 가시게 되면 오토 제너레이션 된 대시보드를 하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필요로 할 것 같은 매트릭을 우선적으로 대시보드 상단에 만들어서 보여주는데요. 아직 뭐 본격적으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쓰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자동 완성된 대시보드를 써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대시보드는 현재 급변하고 있는 매트릭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중요할 것 같은 매트릭을 위주로 변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실 때 바로바로 들어가 보시면 내가 맨 처음 참조하면 괜찮을 것 같은 매트릭이 어떤 건지를 거기서 바로바로 파악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예는 이제 EC2의 매트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런 형태의 그 EC2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클라우드 와치 에이전트에서 수집된 매트릭을 대시보드로 보여주는 경우예요. 또 이제 클라우드 와치가 제공하고 있는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어노말리 디텍션이라고 하는 이상 감지인데요. 이 매트릭에 대한 이상 감지를 활성화하잖아요. 그러면 이 클라우드 와치는 통계랑 ML 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그 애널리틱스랑 ML 알고리즘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이 시스템이랑 어플리케이션의 매트릭을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서 정상적인 기준선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사용자 개입으로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자 하신다면 이 어노말리 디텍션을 활용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이 어노말리 디텍션은 두 가지 기대값 모델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예상값을 기반으로 어노말리 디텍션을 활용합니다. 이런 유형의 경고에는 어, 정보 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적정 임계값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특정한 뭔가 우리가 뭐 매트릭의 20% CPU 이상이 됐을 50% CPU 이상이 됐을 때 오토 스케일링을 해라라고 하는 정적 임계값이 아니라 이상 감지 모델을 기반으로 매트릭의 값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매트릭의 데이터를 이 밴드로 오버레이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그래프가 어떤 값의 정상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확인할 때 매우 유용해요. 즉 하나는 특정 값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상 감지 모델을 기반으로 매트릭의 예상값을 축적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매트릭의 정상 범위를 밴드로 만들어서 이 밴드를 벗어났을 경우에만 문제가 생겼다라고 알람을 보내거나 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 매트릭에 대한 이상 탐지를 활발하게 하면 예를 들어 어떨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쓰이냐면 어 예를 들어 여러분의 워크로드가 오전에는 사용자가 굉장히 몰리고 밤에는 사용자가 없는 경우라고 한번 예상을 해 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낮에 우리가 오토 스케일링 하거나 장애가 생성됐을 때 장애가 생성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CPU 매트릭이라든지 뭔가 특정 매트릭에 대한 값이 있을 텐데 이게 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특정 매트릭 오전에 이 정도 임계값이 생겼으면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지정을 해 놓았을 때 그 문제가 밤에 발생하게 되면 이 기본적인 매트릭 셋업으로는 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이상 감지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 어노말리 디텍션이 여러분의 2주 정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래프의 기본적인 추세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적정 밴드를 만들기 때문에 낮에 문제가 생겼을 때와 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매트릭의 갭을 어노말리 디텍션이 자동으로 파악을 해줘요. 그래서 정적 임계값을 우리가 딱 정하지 않고도 특정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빠르게 알람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 작업을 위한 트리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방금 어노말리 디텍션이든 매트릭이든 뭔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대응을 위해서 알람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를 또 얘기를 해 볼 텐데요. 이 알람 같은 경우는 또 클라우드 와치에서 기본적으로 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매트릭 경보와 복합 경보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매트릭 경보는 단일 매트릭이나 이 단일 매트릭을 기반으로 하는 이 수학 표현식이라고 합니다. 매트릭의 쿼리를 날리거나 대화형으로 뭔가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얘기하는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경보를 만들 수가 있고 또 복합 경보라고 해서 여러 다른 경보가 울렸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A 알람 만들고 B 알람 만들고 새 알람을 만들었을 때 A, B, C 모든 알람이 트리거 됐을 경우에 알람을 보내는 이거를 복합 경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경보는 뭐 규칙 표현, 익스프레션 같은 것들을 포함시켜서 모든 규칙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알람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옵션을 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합 경보를 잘 쓰시는 게 좋은 게 왜냐하면 경보 소음이 굉장히 또 나중에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일 매트릭에 단일 지점에 알람을 막 만들어 놨는데 실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게 다 노이즈가 돼서 실제 중요한 알람을 파악하는 데 매우 힘들어지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이 매트릭 로그 트레이스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어떤 매트릭에 이상이 있었을 때 그때가 진짜 문제가 생겼었다라는 파악이 쉽게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것들을 경우의 수를 아시게 된다면 그것들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와치 그 복합 경보를 설정하시면 그 경보에 대한 노이즈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대시보드에도 이런 경보를 파악을 해서 실제 경보를 뭐 알람이나 이메일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시각화해서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AWS 엑스레이입니다. 방금 전까지 이제 클라우드 와치 로그와 매트릭에 대한 내용을 드렸는데 아까 옵저버빌리티와 모니터링을 위해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데이터 세 가지 기둥은 매트릭, 로그, 그리고 트레이스라고 했잖아요. 이 AWS 엑스레이가 트레이스 수집을 위한 AWS가 제공하는 네이티브 도구입니다. 이 엑스레이를 사용하면 이 개발자가 이제 종단간 트레이스 기능을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의 동작을 쉽게 분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개별 서비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이 트레이스라는 단일 단위로 집계를 해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과하는 요청에 대한 뷰를 갖게 되는 게 바로 트레이스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는 어, 단순히 이 요청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와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를 파악할 때 단일 데이터만 보지는 않을 거잖아요. 여러 데이터를 볼 텐데 그 여러 데이터를 파고드는 전체 뷰를 제공할 때도 이 엑스레이가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매트릭, 트레이스, 로그를 수집한다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서비스 맵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서비스 맵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서비스 간의 상관관계, 요청의 흐름들을 파악하는 시각적인 뷰를 제공하는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 웹에서 노드나 엣지의 대기 시간 등을 진짜 눈으로 그냥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엑스레이를 사용하기 위한 데몬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쓰기 위해서는 이 트레이스 수집을 위한 이 데몬 에이전트가 필요합니다. 이걸 엑스레이 에이전트가 필요한데, 이 그림은 이제 엑스레이 에이전트가 정보를 수집해서 EC2 엑스레이로 전송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어,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한 이 데몬을 사용해서 트레이스를 수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는 항상 실행 중이어야 되고요. 여러분은 자동으로 에이전트를 추가해서 그 플랫폼이나 라이브러리의 종속성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필요한 트레이스를 수집해서 요청을 다 캡처해 갖고 그 트레이스를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직접 코드에 여러분이 트레이스를 구현하는 것도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내게 되면은 이렇게 서비스 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는 기본적으로 트레이스 아이디가 동일하면 동일한 요청을 처리하는 트레이스 아이디는 다 묶어가지고 단일 맵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각각의 노드들이 현재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되게 되는 거고, 이 노드의 크기가 처리하는 트래픽 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빨간색이 이제 에러 비율, 뭐 여기 그 워닝 비율, 요런 것들이 되게 되고, 이 맵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엑스레이가 수집된 트레이스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그려주게 돼요. 그래서 트레이스를 수집하는 게 옵저버빌리티와 모니터링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쪽 노드가 갑자기 빨갛게 변하고 에러 레이트가 쭈르륵 늘어난다 그러면은 이 노드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노드 클릭한 노드를 바탕으로 바로 트레이스뿐만 아니라 매트릭 로그들 상관관계가 있는 데이터 값들을 추적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릴 다운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서부터 어, 필요한 데이터가 어떤 건지를 바로바로 파고들어서 컨텍스트 스위치를 최소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 애널리틱스라 그래서 트레이스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애플리케이션과 해당 그 기본 서비스의 성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는 도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API의 루트 코드를 파악하기 위한 1시간 동안 트레이스를 비교해서 오래 걸리는 트레이스를 알려주는 그런 그 예제입니다. 그래서 트레이스까지는 여러분들이 수집을 하셔야 옵저버빌리티와 모니터링을 확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도구는 이제 시냅틱스 까나리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도구들도 뭐 다양하게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냅틱스 까나리는 제가 굉장히 권장드리는 AWS의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 도구가 무슨 일을 하냐면, 사용자 활동을 여러분들이 미리 시뮬레이션 해 놓으면 이 시냅틱스 까나리는 그 여러분이 지정한 엔드포인트에 여러분이 지정한 동작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냥 핑을 보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그 까나리가 이 데브옵스에서 사용되는 이 까나리가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나요? 이 CI/CD에서도 이제 까나리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 까나리가 그 광산에 새를 풀어서 이산화탄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거잖아요. 이 시네틱스 까나리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미리 이 동작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까나리를 날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동작만 잘 정리해 놓고 엔드 포인트만 있다면 5분이면 5분, 1분이면 1분 주기적으로 신호를 계속 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새벽 2시에 서비스가 다운되면 이거를 다음날 일어난 고객이 먼저 접근해서 발견되면은 장애가 되는 거지만, 우리가 시네틱스 까나리를 쓰면 서비스가 다운되는 그 순간 까나리가
장애가 일어난 순간을 알고 저희한테 알람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장애가 난 순간 바로 조치를 해서 사용자가 장애를 겪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가 있겠죠. 이 까나리도 클라우드와치 서비스의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밑에 포지션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시네틱 까나리를 작성하게 되면 블루프린트를 통해서 람다와 필요한 인프라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까나리는 노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퍼페티어를 쓰실 수가 있고, 파이썬을 쓰면 셀레니움 웹드라이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동작을 프로그래밍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일한 동작을 바탕으로 동일한 엔드포인트에 동일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그 결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페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타임라인에 문제가 됐던 그 시간들이 점으로 표시가 되고, 그 문제가 됐던 에뮬레이트에 실패한 케이스가 여기에 다 표시가 되게 돼요. 그리고 실패가 된 순간 이든 잘 동작이 된 순간이든 그 동작을 스크린샷을 떠서 S3에 저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에러를 굳이 재현하지 않고도 어떻게 에러가 났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챕터가 되어 왔습니다. 요 오픈 소스 모듈에서는 이제 AWS 클라우드의 AWS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오픈 소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전체 플랫폼에서 오픈 소스든 네이티브 소스든 여러분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을 해서 옵저버빌리티와 모니터링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디스트로포 오픈 텔레메트리입니다. 이 오픈 텔레메트리라는 프로젝트는 이제 CNCF에서 이제 주관하고 있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인데요. 모니터링과 옵저버빌리티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나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다양한 모니터링 도구들이 나옴에 따라서 그 도구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에이전트들도 계속 생기게 돼요. AWS만 보더라도 클라우드와치 에이전트가 있고 엑스레이 에이전트가 있죠. 만약 여러분들이 프로메테우스를 쓰신다면 프로메테우스 에이전트도 필요할 거고요. 다른 파트너사들을 쓴다면 그 파트너사들이 제공하는 에이전트들을 또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옵저버빌리티와 모니터링을 위한 도구는 실제 그 모니터링과 옵저버빌리티를 위한 실제 데이터는 매트릭, 로그, 트레이스고요. 실제 이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하는 역할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효율적인 에이전트들의 관리를 위해서 이 에이전트를 모두 통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게 이제 오픈 텔레메트리 프로젝트고요. 이 AWS 디스트로포 오픈 텔레메트리가 이 AWS에서 처음으로 배포한 오픈 텔레메트리 프로젝트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이 오픈 텔레메트리는 실제 툴과 API, SDK의 모음이고요. 소프트웨어의 성능이랑 동작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이제 원격 데이터들을 계측하고 생성하고 수집하고 내보내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ADOT라고 이제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ADOT는 AWS가 이제 배포한 안전한 프로덕션 배포판이고, 실제 여러분들은 이 AWS가 배포했지만 실제 CNCF 프로젝트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AWS가 갑자기 유료화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라이센스가 갑자기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계측해서 원하는 AWS 파트너 어떤 모니터링 솔루션이든 오픈 텔레메트리가 지원한다면 다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니터링 도구를 쓰시던 간에 오픈 텔레메트리만큼은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래야 다음에 어떤 도구를 추가하든 어떤 도구로 바꾸든 오픈 텔레메트리만큼은 변경하지 않고 쉽게 구성만 바꿈으로써 다양한 모니터링과 오저버빌리티를 확보하실 수가 그럴 수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오픈 소스는 프로메테우스입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이제 오픈 소스 중에 하나인데요.
AWS에서도 매니지드 형태로 이 프로메테우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컨테이너 환경을 사용하신다면 당연히 프로메테우스를 고려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한데, 이 프로메테우스를 직접 운영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메모리 최적화나 뭐 스토리지, 스케일 아웃, 매트릭의 샤딩, 아니면 뭐 패치나 업그레이드 이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어, AWS가 제공하는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 포 프로메테우스를 사용하시면 그런 문제에 대한 걱정을 좀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오픈 텔레메트리용 그 ADOT와도 쉽게 그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실 수가 있어서 ADOT 그 매니지드 프로메테우스 쉽게 엮어서 쓰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시작하는 것도 되게 간단해요. 워크스페이스 만들고 ADOT나 아니면 프로메테우스 에이전트로 매트릭만 전송하시게 되면 바로 매니지 프로메테우스에서 값을 확인하고 쿼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매니지드 그라파나입니다. 그라파나도 매니지드 형태로 제공하고 있죠. 이것도 프로메테우스와 더불어 굉장히 인기 있는 CNCF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인데요. 그라파나랩과 공동으로 개발해서 어, 그라파나용으로 완전 관리형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트릭이 특히 이 그라파나는 매트릭이 저장된 위치에 전혀 상관없이 프로메테우스든 클라우드 와치든 아니면 타사의 서비스든 간에 전부 다 데이터를 긁어와서 쿼리를 날린다거나 시각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알람을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마존 매니지드 그라파나에서는 뭐 서버를 프로비저닝 하거나 뭐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한 뭐 요런 작업들을 하지 않고도 프로덕션 레벨에서 쓸 수 있는 그라파나를 쉽게 만들어서 안전하게 뭐 확장 가능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매니지드 그라파나는 다양한 데이터 원본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 소스들을 다 그 아마존 매니지드 그라파나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원본에 대한 권한도 자동으로 다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방금 전 설명한 매니지드 그라파나 라이센스 외에도 그 그라파나 랩에서 지원하는 엔터프라이즈 그 플러그인들이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쉽게 업데이트 하셔서 어, 그라파나 엔터프라이즈 버도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라이센스 대신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매트릭과 모니터링, 그 다음에 트레이스와 관련된 옵저버빌리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